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세계 대지형을 다루었죠. 화산 지형까지. 자, 이제 뒷부분 독특한 지형들을 다룰 건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라기보다는 알려줄 게 있어서요. 그냥 여기 단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 지리에서는 주로 큰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작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너무 작은 것들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다룰 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독특한 지형들에는 사실 되게 작은 지형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랑 쓸데없이 겹치는 게 많아요. 물론 겹치면 한국지리를 공부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런데 세계지리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학력평가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그럼 세계지리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국지리랑 겹치는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지형들은 거의 또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답지 않게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말하겠지만 포인트는 독특한데 그냥 정말 이상하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독특한데 너무 유명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로 관광지로 많이 찾는 지형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아무튼 공부하면서 수업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할게요. 자, 카르스트 지형이 라고 써 있는데 우리 한국지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일단 용어가 낯이 익죠. 자, 카르스트는 이제 별다른 뜻은 없고요. 옛날 유고슬라비아 발칸 반도에 있던 나라고 지금은 여러 나라로 쪼개졌어요. 거기에 카르스트 지방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워낙 잘 발달해 있어서 거기 이름을 따서 지형을 붙인 거예요. 카르스트 지형.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밑에 써 있기도 하지만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침식 풍화를 받으면 되게 독특한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키워드는 석회암이다. 일단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형성은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는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게 구분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빙하 지형 또는 건조 지형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 풍화거든요. 빙하가 이렇게 깎는다 내려오면서 또 물이 흐르면서 깎는다 또는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날려가지고 때려서 버섯바위를 만든다. 전부 다 물리적 풍화예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화학적 풍화가 사실은 처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꾸 물리적 기계적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화학적 풍화고 세계지리에서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석회암하고 관련된 거구나 라고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자, 용식은 우리가 용은 용액할 때 용이에요. 뭔가를 녹인다는 뜻이에요. 식은 침식할 때 식이에요. 깎는다는 얘기예요. 좀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녹여서 침식을 하는 걸 우리가 용식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주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우리 화학식 같은 건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탄산칼슘은 이제 석회암의 주성분이고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그런 게 대부분 탄산칼슘이에요. 얘는 재밌게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수라 그러죠. 거기에 반응해서 잘 녹아요. 그래서 용식 작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암석이 석회암이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석회암이 이제 풍화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 사진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 카르스트 지형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석회암이 용식 작용이 일어나는 그 속도
그건 기후나 아니면 다른 자연 환경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화학작용은 언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기온이 높을수록, 물은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기후면 사실 이렇게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늘 여름 같으면 빨리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이 카르스트 지형은 온대 기후 지역보다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에 석회암이 빠르게 용식돼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냥 포인트는 여기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 마침 석회암이 많이 있으면 카르스트 지형이 잘 나타난다. 됐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지형들이 어떻게 나오지? 그걸 뭐 과정 같은 걸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회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독특한 아름다운 지형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관광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중요 지역 위치 정도만 이렇게 대충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석회암이 풍화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돌린해는 뭐냐면은요, 비가 내려서 석회암 지대에 이제 빗물이 스며들 거예요. 아, 맞다.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제 석회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우리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원래는 바다 밑에서 만들어지는 지층에 있어요. 바다 밑에. 그리고 이제 계속 두텁게 쌓이다 보면 이제 얘가 사실은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 보통 있어요. 석회암은. 그런데 이 석회암이 오늘날 지표면에 드러나서 풍화 침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다 밑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아요. 위에 있는 것들이 침식을 받아서 깎여서 나간 다음에 이제 석회암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은 옛날에 비해서 지표면으로 올라오고 나면 약간 부피가 커지면서 잘 깨져요. 잘 깨진다기보다는 원래는 되게 단단한 암석인데 깨진 틈이 많은 거예요. 자, 그 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잘 만들어지냐면 절릭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는데, 자, 이건 지구가 공부한 친구들도 익숙한 단어죠. 얘는 암석에 있는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돌린해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석회암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당연히 석회암 속으로 잘 스며들거든요. 근데 스며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곳에 빗물이 모여가지고 더 많이 스며들겠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거기는 다시 용식작용이 일어나서 더 깊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웅덩이가 생기게 돼요. 깔때기를 닮은 웅덩이. 그런 걸 우리가 돌린해라고 한다. 그리고 돌린해 같은 경우 규모가 완전 제각각인데, 뭐 지름이 뭐 한 2, 30m, 뭐 큰 건 뭐 100m, 깊이도 뭐 한 10m 또는 뭐 2, 30m 이렇게 좀 제각각이에요. 어쨌든 깔때기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웅덩이란 말을 썼는데, 웅덩이를 한자로 와지라고 불러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린해가 당연히 여러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물이 한 곳으로만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돌린해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커지는데, 돌린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더 큰 이제 웅덩이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우발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발라 같은 게 계속 이어지면서 아예 굉장히 긴 길이로 움푹 꺼지게 되면 그걸 폴리에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용어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있는 지형이니까, 발달하는 지형이니까 이게 적어만 있는 거지, 뭐 여러분들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돌린해 정도는 그래도 웅덩이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기억 좀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탑 카르스트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탑 카르스트.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인데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탑 카르스트가 있는 지역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석회암, 화학적 풍화, 용식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뒤에서 공부할 여기는 독특한 토양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만 연결시키시면 돼요. 아무튼 탑 카르스트는 뭐냐면요, 석회암이 풍화를 받는 과정에서 탑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탑처럼 생긴 산이 만들어진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물론 좀 이따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와 정말 멋있다. 그런 느낌이 정말 들 정도로. 그래서 탑 카르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자, 형성 과정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이게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화학 작용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석회암은 암석 특성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자, 석회암이 되게 두툼하게 쌓여 있었을 때 처음에는, 하지만 침식을 받다 보면 당연히 석회암이 용식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리가 많은 부분, 틈이 많은 부분은 물이 잘 스며드니까 거기가 먼저 사라질 거고, 상대적으로 전리가 적은 부분은 얘가 용식이 덜 돼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별적인 용식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용식이 덜 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때 산이 만들어지는데 산의 경사가 되게 급하게 만들어지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평범한 이제 뭐 화강암이나 변성암이나 특히 변성암, 그런 암석이 풍화를 받아가지고 산이 만들어지면 이게 둥글둥글하니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산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석회암은 독특해서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정말 탑처럼 생긴 산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좀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그 탑처럼 생긴 산의 높이가 보통 뭐 한 200m, 300m, 높은 건 막 600m, 700m 그래요. 관악산보다 더 높은 뾰족뾰족한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관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아까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라 그랬잖아요. 중국의 구일인, 계림이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할롱베이, 얘는 이제 바다 쪽에 이런 탑 카르스트가 있는 건데, 사진 보면 아마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해요. 그 다음 카렌도 일부 지역에서 뭐 관광지가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레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있더라, 뭐 그 정도죠. 자, 카레는 일단 탑 카르스트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고요. 지표로 노출된 그 석회암의 용식을 봤는데 흘러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용식이 되다 보니까 되게 뾰족뾰족하게, 마치 이게 나무처럼은 아니고 나무 정도 높이인데 되게 뾰족한 탑처럼 이렇게 막 솟아 있어요. 그게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거 보면은 일단 대충 보면, 얼핏 보면 이게 아름답다는 모습보다는 약간 징그러워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사진으로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중국의 석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돌로 된 숲이에요. 얘도 한번 찾아보면 뭐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 석회동굴은 당연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죠. 석회동굴은 뭐 종유석, 석순, 석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석회 침전물 때문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멋있는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석회동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석회동굴을 보겠다고 또 여행을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 김에 거기에 있으면 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석회동굴은 우리나라에도 멋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탑 카르스트는 없지만 석회동굴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 당연히 지하수 형태가 돼서 흘러요. 그럼 당연히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석회암층이 용식되면서 어쨌든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석회암이 계속 용식을 받다 보면 그 지하수가 더 아래쪽을 이렇게 용식해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이제 계속 용식이 이루어지다 보면 지하수의 높이가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가면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지하수면 변화라고 불러요. 땅 속에서도 계속 석회암이 용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지하수면은 우리가 해수면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에서 제일 높은 부분, 표면을 해수면이라고 그러고요. 지하수 중에서도 당연히 지하수의 제일 높은 면 있죠. 그걸 지하수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물길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낮아지면 당연히 그 물이 흐르던 공간이 동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지하 수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뭐 우리나라에도 흔한 거니까 굳이 보여주진 않을게요. 그 다음 석회화 단구는 자, 이제 단구라고 하는 게 계단할 때 단이에요. 단이 있다. 구는 언덕구예요. 언덕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석회암이 물에 녹기도 하지만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동굴 내부에서 이렇게 석순이 자라고 종유석이 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물이 다시 물 성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아까 선생님은 침전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독특한 환경에서는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형성 과정을 절대 물어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긴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저께 찾아보다가 짜증날 뻔했어요. 아씨, 내가 이렇게 지리 공부를 그래도 오랫동안 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과물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꽤 유명한 관광지에서 터키에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너무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이거 보려고 찾아가기도 해요.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됐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모식도는 이것저것 한꺼번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냥 이런 지형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탑 카르스트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잘 발달하는 지형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탑 카르스트 형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나온 거니까 살짝만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모식도를 보면 자칫 그 규모 같은 걸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모식도에서는 여기 석회암이 지금 쌓여 있는 이 부분의 높이가 뭐 최소한 수백 미터, 뭐 1km가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꽤 두툼하게 쌓여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돌리네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여기다 실제 크기를 그리면 너무 작아서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석회암층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일단 뭐 큰 힘을 받지 않은 비교적 지금 나란하게 쌓여 있는 퇴적암층, 그 석회암층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석회암이 아니라 석회암이 층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지층이 만들어질 때 원래 있던 다른 암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쉐일이라고 돼 있을 건가?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얘는 석회암이 아니다. 쉐일이라고 돼 있네요. 쉐일은 주로 진흙 성분이 이렇게 굳어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이에요. 퇴적암이에요. 그건 뭐 몰라도 상관없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석회암이 두툼하게 있었지만 빗물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돌리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돌리네 가운데는 물이 스며들면서 계속 지하로 빠져나가죠. 그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규모가 크면 보통 싱크홀이 있는 편이에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물이 스며들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얘가 용식이 되는 과정에서 전리가 별로 없는, 틈이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 화학적 풍화가 덜 되니까 높은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 전리가 많은 부분은 이제 많이 깎여 가지고 낮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지하 수면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리려면 좀 잘 좀 그리면 좋을 텐데 이거랑 이거랑은 별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여기랑 여기랑 봤더니 지하 수면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어쨌든 잘 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원래 지하 수면이 여기예요. 여기의 뜻은 지금 여기 흐르는 통로,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 전부 다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지하 수면이 조금 낮아졌더니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가 지금 빈 공간으로 드러난 거예요. 석회 동굴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회 동굴 내부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졌는데 석순, 종유석, 석주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복잡해졌다. 그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더 이렇게 침식이 진행되고 났더니 침식이 된다, 화학적 풍화가 진행되고 났더니 이제 정말 단단한 부분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남아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쉐일층은 뭐 물이 침식을 할지언정 뭐 용식작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다 풍화를 받아서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 되게 멋진 지형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주민 생활까지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사진 자료 좀 볼게요. 자, 주민 생활은 자,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은 얘가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되게 잘 알겠지만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스며들어서 논농사는 짓기 힘들고 밭농사를 주로 지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아마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원래 석회암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석회암이 이제 땅의 지표면에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에 이제 불순물들도 섞여 있어요.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00% 탄산칼슘만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니니까요.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안에 다른 물질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석회암 안에는 탄산칼슘이 많지만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다. 그리고 석회암은 원래 약간 밝은 색이거든요. 회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화학적 풍화를 받게 되면 이 안에서 탄산칼슘 성분은 물에 녹아가지고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겠죠. 그럼 결국 석회암이 풍화를 받게 되면 흙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석회암 풍화토라고 부르는데 석회암 풍화토 안에는 정작 탄산칼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 자체는 밝은 회색이지만 석회암 풍화토는 절대 회색이 아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남아있는 불순물 중에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 중에 원래 지각에는 알루미늄이나 또는 철이 어느 정도 섞여 있거든요. 자, 특히 철. 자, 철이 이제 남아가지고 얘가 산소랑 만나요. 쉽게 말하면 철이 녹슬어요. 녹슨 철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그래서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빨간색을 띠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석회암 풍화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회암은 이제 원래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가 지금은 지표면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리가 많아서 대체로 물이 잘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물이 잘 빠져서 밭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을 이용해서 시멘트 만드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다. 사실 이게 키워드예요. 정말 멋있어요. 바로 이어서 보여줄게요. 그 다음, 근데 최근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뭐 탑 카르스트가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걔는 엄청나게 큰 산이니까. 근데 아까 그 터키에 있는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건 이제 높이가 한 300m쯤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즐기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만지고 발로 때리고 뭐 지저분해지고 하면서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 가면 감동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더 망가지면 이제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환경 파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만들려고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정말 산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우리 아파트나 뭐 각종 건물들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석회석을 채굴할 때는 뭐 조금 채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산 자체를 막 깎아내거든요. 석회암으로 된 산을. 그래서 환경 파괴 그런 게 꽤 심하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사진 자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구글 어스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은 구글 어스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심지어 탑 카르스트도 야 멋있다는 느낌보다 징그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잘 안 보여주는데 왜 그런지 살짝만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찾아갈 수 있나? 이건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여기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맞나 보다. 아닌가? 네, 검색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맨날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구글 어스로 보기에도 멋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구글 어스를 자주 보는데도 여기를 실제로 뭐 이렇게 보거나 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실수하기 전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자로는 계린, 중국어로는 구이린.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잘 찍을 수 있었는데 자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자 이렇게
봤더니 좀 확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산이 뾰족뾰족한데 정말 멋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탑 카르스트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 그 구글 어스로는 이게 감흥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곳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글 어스로 보기보다는 이미지 자료로 보도록 할게요. 사진 자료로. 보자. 넘어가자. 움직이지? 자, 얘가 9일인의 모습인데 뭐 천천히 볼게요. 자, 아까 그 구글 어스에서는 좀 엉성하게 보이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얘는 그나마 경사가 조금 완만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사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저 멀리 봤더니 계속 이런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풍경이 되게 좋은 날 찍었겠지만 아마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와 여기는 진짜 천국이 아닐까, 무릉도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드러나는데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죠. 평평하지만 이거 지금 밭이잖아요. 자, 좀 넘기면서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이런 게 탑 카르스트, 거의 절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높이는 얘네들은 한 200m쯤 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건 뭐 한 400m, 500m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구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정말 여행을 많이 가요. 9일인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역광에서 찍으니까 정말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카르스트 지역이니까 석회 동굴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 보겠다고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이것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석회 동굴은 있으니까. 하지만 간 김에 석회 동굴도 보고 오겠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롱베이는 이런 탑 카르스트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탑 카르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해수면이 후빙기가 지나서, 그러니까 최종 빙기가 지나서 상승하면서 뭐 물에 잠긴 곳이긴 한데, 자, 바다에 섬이 있는데 섬들이 탑 카르스트인 거예요. 뾰족뾰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남부 지역인데 거의 열대 기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열대 기후 할 때 설명했잖아요. 스콜이 내리고 우기 때는, 그리고 거의 날마다 내리고 저녁 노을이 끝내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풍경을 보면 황홀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 정말 여행 많이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비행기가 안 뜬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현지에 도착하면 2주 정도 격리돼 있어야 되고, 갔다 왔더니 또 우리나라에서 또 2주 정도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은커녕 그런 업무로 외국 나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슬프죠.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여기도 조금만 볼게요. 경사가 되게 급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석회암이에요. 여기 뒤에도 되게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굴이 있어요. 카르스트 지역이니까 석회 동굴도 있고 되게 유명한 관광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 있는 파묵칼렌데 얘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되게 넓은 지역에 있는 거 아니고요. 구글 어스에서 보면 면적이 생각보다 좁아요. 가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약 300m 정도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자, 여기가 계단처럼 되어 있죠. 석회화 단구. 그리고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하얀색이고. 자, 이제 뭐 노을 같은 게 이렇게 더해지니까 멋있죠.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터키에 있더라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럼 이런 탑 카르스트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위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적도에 가깝고요. 중국의 남쪽, 여기가 이제 베트남 쪽인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할롱베이가 베트남의 남쪽이 아니라 베트남의 북쪽이네요. 왜 그랬지? 말을 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 베트남의 북부 지역은 사실 거의 같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탑 카르스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기억 좀 해두세요. 중국의 남쪽, 베트남의 북쪽, 여기가 할롱베이거든요. 할롱베이. 자, 이렇게 기억 좀 해두세요. 됐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도 잠깐만 볼게요. 뭐 다른 거 볼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석회암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멘트 있죠. 수입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을 채굴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그 환경 파괴라고 하기엔 뭐 좀 그러나? 근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해서요.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그 심각성을 이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치를 찾아보면 여기요. 여기가 이제 충청북도 단양인데 단자가 붉을 단이에요. 카르스트 토양이 나타나니까 붉은색 흙이 나타나니까 붉을 단자를 쓴 거예요. 여기가 단양 읍내인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고요. 얘가 시멘트 공장이고요. 얘는 이제 석회암을 지금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석회암으로 된 산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날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산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기 거리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있죠. 여기서부터 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여기 4.37km 4.37km 정말 산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곳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끊고요. 물론 선생님은 곧바로 붙일 거긴 한데 선생님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해안 지형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안 지형 설명할 차례인데 해안 지형 설명하기 전에 용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제 여기에 테라로사라고 하는 글씨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외국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석회암 풍화토는 테라로사라고 많이 써요. 자, 얘는 포르투갈어인데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테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맥주 중에 테라라고 하는 맥주 있잖아요. 바로 그 테라예요. 땅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사는 붉은색 장미빛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붉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안 지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자세히 할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해안 지형만 뭐 빠르게 해도 2시간 가득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하면 3시간쯤 걸리는 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담백하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해안 지형은 말 그대로 바닷가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형을 만드는 원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 지형은 어떤 힘들이 만드느냐. 자, 그래서 이것들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게요. 파랑은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 우리가 보통은 파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형학에서는 정확하게 파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랑이라고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얘는 파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파랑은 물 속에서는 당연히 생기지 않죠. 우리 해수면에서만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건 물 속이 아니라 해수면 근처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연안류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파랑이 이게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마 물리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행할 때 방향이 진폭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당연히 이렇게 다가오면 이쪽은 수심이 얕고 이쪽은 먼 바다 쪽은 수심이 깊은데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서 대체로 이제 해안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완벽하게 평행하게 오는 물결은 거의 없죠. 대부분 비스듬히 오게 되는데 그럼 이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면서 계속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해안이랑 가까운 곳에서는 해안선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파랑의 이런 방향 때문에 바닷물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물론 파랑이 이쪽에서 다가오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불러요. 연안류. 자, 연안은 사실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물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바닷가 항구에 사는 친구라면 연안이란 말을 잘 알 거예요. 그냥 우리 다른 학생들은 그냥 해안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가. 바닷가 근처를 해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연안류.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니까 모래가 조금씩 이동해 가더라.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할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자, 조류는 우리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 황해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황해안. 자, 우리 황해안 놀러 가본 적 있죠? 그래서 썰물 때는 저 멀리까지 바다가 물러났다가 밀물 때는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다가오잖아요. 바로 앞에까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하루에 거의 2번씩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파도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하는 그런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단면도예요. 이쪽이 당연히 육지고요. 이쪽이 바다인데, 자, 여기가 썰물 때 해수면, 그때 해안선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밀물 때 해수면, 여기가 밀물 때 해안선이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높아질 때는 바다 자체가 육지 쪽으로 다가오는 거고, 바닷물이 이렇게 낮아질 때는 얘가 이렇게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바닷물의 흐름을 조차 때문에 생기는 흐름이다. 조류라고 불러요. 조류. 자, 그럼 조류가 활발하게 작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여기가 수심이 너무 깊거나 경사가 급하면 조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수심이 좀 얕을 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높이 차이가 커야 조류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겠죠.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조류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그 바닷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조차가 큰 곳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역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런 곳이 되게 드물고 되게 또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인간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조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이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 당연히 가치가 되게 높잖아요. 이거랑 관련돼서 나오니까 조류의 뜻 알아두세요. 이렇게 높이 변화를 조차라고 부르는데 조차 때문에 조류가 생기고 이 조류 때문에 갯벌이 만들어진다. 갯벌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여기에 뭔가 쌓여 있는 게 갯벌이에요. 주로 진흙, 점토가 쌓여 있지만 모래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도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조차가 큰 바닷가는 드물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은 바다는 마찰이 적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편이고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에 우리가 해수욕장 보면 모래 같은 거 있죠. 그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날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막 쌓여 있어요. 그 모래는 바닷물이 쌓아둔 게 아니라 바람이 쌓아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이 쌓아둔 그 모래가 이렇게 언덕을 이루고 있으면 꼭 언덕이 아니더라도 그걸 사구라고 불러요. 모래 언덕. 우리가 건조 지형에서 배웠었잖아요. 바르한 사구. 그런데 얘는 바닷가 지역에 있으니까 해안 사구라고 불러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힘은 다 끝났고요. 그 마지막 밑에 있는 지반 운동 및 해수면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만 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데 얘도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쪽은 시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릴 건데 이쪽은 기온 또는 여기는 이제 해수면이랑 관련된 거니까 해수면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기온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 우리가 앞에서 최종 빙기냐, 뭐 후빙기냐, 간빙기냐 공부한 적 있죠. 간단하게 똑같은 거 그릴 거예요. 그래서
간빙기가 끝나고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금 최종 빙기가 됐고 최종 빙기가 지나고 물론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오늘날까지 쭉 올라간 게 아니라 대략 6,000년 전에는 오늘날만큼 높아졌어요. 그리고 더 높아졌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어쨌든 얘가 오늘날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 이게 정확한 해수면 변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대략 언제냐면요. 18,000년 전인데 최종 빙기가 끝난 게 그냥 우리는 약 2만 년 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시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때가 최종 빙기, 그 다음에 이때부터 여기까지를 보통은 후빙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과연 최종 빙기 때하고 오늘날하고 해수면은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졌느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100m에서 무려 한 150m 정도 높아졌다라고 봐요. 물론 그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됐죠? 여러분 100m면 아파트 한 30층 높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높아졌다. 굉장히 최근에 이거 지구 역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도 변하지만 우리가 땅 자체가 이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대부분 융기한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땅이 어쨌든 힘을 받으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죠. 우리나라 동해안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높아지는 속도는 이 해수면이 변하는 속도보다 당연히 훨씬 느리겠죠.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융기 얘보다는 해수면 변동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고 중요한 건 최종 빙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낮았다가 지금은 후빙기 해수면이 높아져서 오늘날 지금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바닷가 지역은 옛날에는 바닷가가 아니었고요. 해발 고도가 한 100m, 한 150m쯤 되는 일종의 약간 육지 중에서도 좀 높은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바닷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지금 바닷가가 된 거죠. 그 오늘날 바닷가 지역은 바닷물이 잠기면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바닷가가 됐더라. 그것도 조금은 알아두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바닷가 지역을 가서 보면 이제 특징에 따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반이 융기한다, 땅이 올라오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사실 같은 거죠. 하지만 현재 오늘날 해안가 지역은 후빙기 때 바닷물이 상승을 빠르게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수면이 하강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바닷가 지역은 대신 지반이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형들이 있는데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에 해안 단구라는 게 만들어진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혹시 이제 세계지리에서 바닷가에 있는 지형 물어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건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심지어 수능에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건 해안 단구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석호는 수능에서도 가끔 실제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해안 단구하고 사실 석호 정도만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뒤에 가서 상대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굳이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해수면이 하강하면 또는 지반이 융기하면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해수면 있죠. 그보다 낮은 곳은 주로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울퉁불퉁한 곳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매끄럽겠죠. 그렇잖아요. 침식 기준면 할 때 설명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해수면이 하강하면 오늘날 뭐 들쑥날쑥했던 만이나 뭐 고시나 또는 뭐 이렇게 반도나 그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매끄러운 그 바다 밑이 해안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지반이 융기하면 해안선은 단조로워지고요. 그 반대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져요.
됐죠? 일단 이건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반의 침강 또는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반이 침강하는 건 속도가 되게 느리다 그랬고, 실제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장 최근에는 해수면이 무려 100m에서 150m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키워드는 해수면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반이 융기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해안 당구 하나 공부할 거고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석호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은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 정리만 좀 할게요. 자, 우리 피오르 해안은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오늘날 해안선 근처에 있는 산지, 물론 고위도에 있어서 과거에 빙하로 덮였던,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U자국이 빙하가 녹고 나자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좁고 긴 형태에 많이 만들어졌고, 얘는 한자로 많이 되게 협소하다, 협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 글로 보면 안 돼요.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지금 넘어가고, 분명히 이전 빙하 지형할 때 피오르 해안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리아스 해안은 이제 설명한 적이 없어서, 물론 여러분들 리아스 해안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해안의 정말 큰 특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용어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구글어스로 넘어가기 전에 하천이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계곡은 단면도가 V자다. 그리고 우리가 V자곡, 하식곡 그런 용어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원리도 우리가 피오르 해안 할 때, 그러니까 U자곡 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리아스 해안은 섬, 반도, 만등이 많은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이 된다. 섬도 많아요. 그리고 분포 지역이 우리나라 남서 해안, 그 다음에 에스파냐 북서 해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리아스 해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리아스 해안은 드물어요. 드물어.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세계 지리에서 우리나라를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북서 해안 조금 이따가 구글어스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를 보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리아스 해안을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동시에 촬영하다 보니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안선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중국만 하더라도 여기 해안선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해안선이 되게 복잡한 피오르나 리아스를 다루는 거지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되게 드물어요. 자, 그 우리 황해안하고 남해안을 봤더니 여러분들 정확하게 원인 같은 건 모르더라도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대체적인 해안선을 그려보면 이게 해안선인데, 여기 산줄기 보이죠? 이 산줄기들이 해안선하고 평행한 게 아니라 해안선이랑 교차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산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 부분 볼까요? 그 사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 파란색 부분은 해발고도가 높고 여기 노란색 부분은 지금 해발고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육지에 내린 비가 바다로 흘러갈 때 하천은 어디를 따라서 흐를까요? 당연히 여기를 따라서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비해서 여기가 해발고도가 낮다. 당연하죠.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보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강이, 여기 보면 하천 있죠. 이 하천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연히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 부분을 흘러가요. 이게 영산강이에요. 영산강.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이는지는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해발고도가 보이더라고요. 바다에서 도시를 지나서 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광주거든요. 그 광주까지 이렇게 왔는데 광주 시내의 높이가 지금 24m밖에 안 돼요. 여기 바닥이. 그럼 만약에 해수면이 30m 상승했다. 그럼 여기까지 물에 다 잠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이 호남평야 지역인데, 호남평야 지역이고요. 이렇게 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강은 금강이에요. 그럼 금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왔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호남평야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익산이거든요. 익산 지역의 해발고도로 봤더니 여기도 21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해수면이 30m만 상승하더라도 여기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해수면이 한 30m 정도 더 상승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0m 정도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해안선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당연히 산줄기들은 지금 30m를 넘을 거니까 물에 안 잠길 거고, 아까 봤던 이런 산줄기와 산줄기 부분들은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물에 잠기겠죠.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해안선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대체로 해안선이 지금 물론 여기도 복잡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더 복잡하게 바뀌는 거고요. 이런 산줄기들 중에 높이가 낮은 것들은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산 봉우리들은 이제 섬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도 복잡해지고 여기에 수많은 섬들도 생길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리아스 해안인데, 자, 리아라는 말은 에스파냐어인데요. 아까 에스파냐 북서부 지역에 리아스 해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리아는 하천의 하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아까 영산강의 하구, 여기 금강의 하구, 하천의 하구 지역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에 잠겨서 이렇게 움푹 들어오는 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게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하천의 하구 지역은 당연히 주변보다는 하천 물이 흐르는 곳은 낮고, 그 다음에 거기가 바다가 이렇게 하천 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는, 보통은 만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S는 이제 복수형이죠. 자, 여기 영산강, 여기 금강,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고요. 여기도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고, 그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진다. 됐죠? 이게 바로 리아스 해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은 이제 뭐 그만 보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아스 해안이 나타나서 해안선이 복잡한 곳 두 군데만 체크를 할게요. 물론 시험에서는 딱 한 군데만 물어봐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이쪽이 포르투갈. 여기에 북서쪽 끝을 보면 여기하고 달리 이쪽은 지금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 해안선을 보고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는 분명히 하천이 흐를 거야.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여기도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원래 하천의 하구 지역인데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지금 물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리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해안선이 복잡하더라. 대표적인 또 리아스 해안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해안들을 봤더니 지금 대체로 단조롭잖아요. 이런 데 리아스 아니잖아요. 전 세계 해안선은 되게 단조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는 이유는 이제 해안선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반도 쪽이고요. 더 가면 이제 발칸 반도가 나타나요. 자, 여기는 봤더니 또 해안선이 겁나 복잡하죠. 여기는 지금 그리스 쪽이고요. 그리스랑 여기 터키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예요. 여기서 어디가 리아스 해안이냐면 이쪽 터키 쪽이 리아스 해안이에요. 자, 보다시피 여기 산줄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천이 있는 거고, 여기도 하천이 있는 거고, 여기도 하천이 있는 거고, 여기가 바로 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 북서부 해안, 그 다음에 여기 에게에서 터키 쪽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 여기 에스파냐 북서부 해안 여기만 기억해 주세요. 리아스란 말 자체가 에스파냐어니까. 됐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아스 해안은 하천이 흐르는, 하천이 만든 골짜기가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되게 복잡해졌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또 잠깐 끊고 영상은 또 이어 붙일게요. 물 한 모금 먹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해안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만 사실 체크하면 돼요. 해안 단구하고 그 다음에 석호하고. 자, 아무튼 얘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수능 특강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자, 곳과 만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닷가 지역에 가면 해안선이 완전히 직선인 곳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울퉁불퉁 이게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쪽이 육지라고 그러고요, 이쪽이 바다라고 그랬을 때 해안선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뭐 더 굴곡이 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굴곡이 덜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을 만이라고 부르고요. 자, 만은 규모가 크든 작든 만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지역을 곳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곳은 규모가 이렇게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해안선이 더 복잡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일 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온 건 반도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반도는 한반도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해안선에는 곳과 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곳과 만은 해안선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작용이 주로 일어나냐면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파랑이 다가와요. 뭐 파도가 다가와요. 그래서 먼 바다일 때는 얘가 뭐 물결이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고 육지로 다가오면서 이제 힘을 쓰면서 부서지면서 여기에 어떤 지형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수심하고 관련해 가지고 파랑 에너지가 어디는 집중하고 어디는 분산하고 그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 배운 친구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문계 학생들은 당연히 잘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과 학생들도 지구과학 들은 친구들이 많지 물리는 이렇게 별로 안 들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다가오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 곳은 파랑 에너지가 힘이 셀 때 두드러 맞는 것이죠. 먼저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파랑 에너지가 수심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 곳이어서 이 곳에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 지역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파랑이 다가오면서 하얗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보통 우리가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한번 봐보세요. 모래가 쌓여 있는데 해안선이 우리 특히 황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거든요. 그 곳이 파랑 에너지가 약해서 여기서는 자꾸 깎고요. 그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와서 쌓여서 여기에 모래 사장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만에서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곳은 침식 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에는 흙이나 모래가 쌓여 있을까요? 아니면 바위가 드러나 있을까요? 당연히 바위가 드러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을 암석해안이라고 불러요. 암석해안. 그 다음에 이런 곳은 당연히 모래가 자꾸 쌓이니까 당연히 바위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쌓여 있어서 모래해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해안에서는 여기보다는 이쪽에 진흙, 점토가 쌓여 있기도 하죠. 갯벌이 있기도 하죠. 근데 갯벌은 따로 다룰 거니까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하고 곳은 아니지만 만하고 곳하고 비슷한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요. 해안선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실제로는 굴곡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육지 해안선이 있어요. 밋밋해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섬이 있으면 당연히 먼 바다에서 다가오는 파랑이 지역에 따라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1번 지역은 곧하고 똑같죠. 곧. 그 다음에 여기 2번 지역은 당연히 만하고 똑같죠. 파랑 에너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가 막아주니까. 그러면 이쪽은 침식, 이쪽은 퇴적.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육지가 있고 이렇게 섬이 있으면 여기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자꾸 쌓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서 육지랑 섬이랑 연결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지형도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원래 섬이었으나 이제 육지랑 연계가 되어버렸죠. 연결되어 버렸죠. 이런 섬을 육계도라고 부르고요. 자, 뒤에 가서 이거 설명할 건데 이런 걸 사주라고 부르는데, 육지랑 연결된 사주, 섬하고 육지랑 연결이 돼버렸죠. 이런 걸 육계사주라고 한다. 미리 용어만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설명 다 한 거고 아무튼 뒤에서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암석해안 볼게요. 암석해안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지읒 받침, 맞아요. 집중되는 곳에 발달한다. 자, 해시계, 파식대, 시스택은 이제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해안 단구는 이제 융기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아무튼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얘도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암석 해안이 나타나는 곳은 아까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단면도예요. 자,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해수면이에요. 이쪽은 암석 해안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곳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수면이 후빙기 때 상승했는데 약 6,000년 전부터 오늘날과 비슷한 상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이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계속 파랑이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는 때리지 않죠? 깊은 곳은 파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계속 여기를 때리다 보면 바위가 깎여요. 그래서 해수면하고 비슷한 위치로 계속 계속 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아무리 여기가 바위라 하더라도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 여기는 넓고 평평한 땅이 생기고요. 그 안쪽은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절벽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바닷가 곳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형이에요. 그리고 용어를 적어볼게요. 자, 이런 부분을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대지는 그 대자가 무대할 때 대예요. 무대는 이제 높고 평평한 곳인데 그냥 여기서는 평평한 의미로 쓴 거예요. 평평한 땅.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파식대라고 불러요. 파식대. 우리 한국지를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파식대 안쪽에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절벽이 있어요. 해안 절벽인데 이걸 한자로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절벽 애자 해식애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얘가 계속 깎아 나갈 거고 그럼 이렇게 해식애는 점점 바다에서 멀어지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식대가 확장되면 해식애는 후퇴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깎여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부분이 지금 사라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암석은 균일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파랑도 완벽하게 균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곳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파식대 위에 남아 있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되게 멋진 지형이 되거든요. 신기한 지형이 되기도 하고 더 깎이게 되면 정말 촛대처럼 되게 뾰족하게 솟아있기도 해요. 이런 지형을 C스택이라고 한다. C스택, 바다에 있는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스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죠? 그래서 파식대, 해시계가 기본 지형이고 C스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암석해안, 곳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지형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사실 지금 살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딱 2번 물어봤더라고요. 되게 쉽게. 근데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아직 물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만한 이게 깜냥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대신 이 C스택 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도 해요. C스택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되게 멋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주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유명한 이 C스택을 본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후빙기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 간빙기에도 이런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온이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여러 번 되풀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최종 빙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간빙기 과거에 기온이 높았다가 최종 빙기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후빙기가 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해안 지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해안 단구예요. 단구. 자, 일단 여기에 전제 조건은 바닷가 지역 중에 곳인데 융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동해안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융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마침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온 곳이다. 당연히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그리는 건 언제적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거냐면요. 이때 과거 기온이 높았던 시기에 단면도를 그릴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단면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파랑 해수면이 있어서 파랑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1번 때 해수면 높이예요. 그래서 이 간빙기도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간빙기 당시에 얘가 침식을 해가지고 이만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실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땅은 계속 융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융기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융기는 어쨌든 천천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일정하면 파식대가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기온이 변할 때는 단 2만 년 만에 막 100m 이상 해수면이 변했잖아요. 얘는 되게 빨리 변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수면의 높이를 표시를 할 건데, 기온이 낮았던 최종 빙기 때 해수면을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가 최종 빙기 때 해수면, 높이는 무려 100m 이상이다. 그냥 100m라고만 그럴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오늘날 후빙기 현재의 해수면, 여기다가 다시 3번의 해수면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물론 과거 간빙기 때하고 지금 후빙기 때 현재하고 온도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었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간빙기 때 어쨌든 해수면이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최종 빙기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후빙기가 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땅이 융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여기 이 땅의 위치는 지금 과거 간빙기 때 위치란다면 색깔 바꿀게요. 그래서 오늘날 최종 빙기가 지나고 후빙기가 됐더니 땅이 일정 부분 융기를 해서 얘가 이렇게 지금 변해버린 거죠. 지금 이만큼 정도 융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모식도를 그린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할 부분은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과거에 파식되었으나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에 해식이었으나 지금은 역시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죠. 바다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닷가 지역에 있는 계단처럼 단이 있는 언덕이다. 당연히 여기는 바다보다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을 해안단구라고 불러요. 계단 모양의 언덕.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구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단구예라고 부르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 단구면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또 알려줄게요.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여기하고는 지금 둘 다 육지죠. 하지만 여기는 한 번도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고요. 여기는 분명히 과거에 파랑의 영향, 바다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바위가 쪼개지고 그러면 되게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만들어져요. 날카로운 자갈들이 만들어져요. 그냥 방금 깨졌으니까. 하지만 얘가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파랑에 치면서 뭐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둥근 자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둥근 자갈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은 육지인데 물이 없는데 과거 언젠가 분명히 물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세계지리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바닷가 지역이에요. 근데 바다 옆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그냥 해안 단구구나. 그때의 키워드는 그냥 여러분들 융기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한 거니까. 자, 해수면 변화도 잘 안 물어봐요. 어쨌든 집안이 융기하는 곳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안 단구가 만들어지는데 바닷가 지역에 평평한 땅이 있으면 단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한국지리 수업할 때는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게 세계지리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 이해하면 좋고요.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계단 모양의 땅 여기까지 보여주진 않고요. 여기만 보여주거든요. 얘는 융기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얘도 우리나라에 있는 지형이라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조금만. 왜 안 넘어가지? 한쪽으로 치워야 되나? 치울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지형인데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곳인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할롱베이 넘어가고 네이버 지도.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해안 단구로 제일 유명한 곳이 정동진이라는 곳이에요. 정동진.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는 카카오 맵을 이용했었는데 여기는 네이버 지도가 더 좋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찍은 항공 사진도 같이 보여줘요. 이거 드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동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자체가 지금 정동진인데 여기 보면 정동진역 기차역이거든요. 이 정동진역이 기차역인데 바다 바로 옆에 있죠. 전 세계에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기차역이에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면 지금 여기가 동해안이니까요. 이렇게 언덕 위에 이 건물 있는 거 아마 본 친구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배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지? 어딜 잘못 클릭했네요. 뭐 다시 해야지 뭐. 자, 이 배 모양의 어떤 이런 구조물은 이제 배가 아니라 당연히요. 호텔이에요, 호텔. 정동진 이제 바닷가 지역 중에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호텔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거든요. 자, 바다 바로 옆에는 여기 절벽이죠. 자, 해수면이 또 여기만큼 상승한 뒤로 계속 또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해식의 해안 절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얼핏 보이지만 여기는 지금 파식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건 후빙기 때 만들어진 파식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평한 땅이 나타나잖아요.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면 여기 바닷물의 보다 여기의 높이가 한 6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간빙기 때 해수면, 그 다음에 최종 빙기 때 해수면, 다시 후빙기 때 해수면,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땅이 약 60m 정도나 융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아무튼 꽤 많이 융기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가 해안 단구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산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반적인 여기 산하고 달라요. 여기는 과거에는 물이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둥근 자갈이 없는 거고요. 됐죠? 자, 이건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금 지나치게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했어요. 한국지리 치고는 좀 단순하지만 세계지리 치고는 정말 자세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거 있죠? 융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모래해안. 자, 얘는 만에 주로 발달하고요. 뭐 모래가 많으면 만이 아니라 그냥 해안선이 비교적 평평해도 발달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기본 지형부터 설명을 할게요. 사비는 뭐냐면은요. 자, 파랑이 계속 다가와 가지고 곳 지역을 막 때리면 바위가 부서지고 그게 결국은 모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모래가 만 지역에 와서 쌓이는 거예요. 아까 그림 그렸었죠. 그래서 만 지역에 있는 또 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런 모래 지형을 사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모래사장 주로 이제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파랑 때문에 연안류가 흐른다 그랬었죠.
그리고 연안유가 흐르면서 자꾸만 모래를 해안선을 따라서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운 곳이라 하더라도 바닷가를 따라서 모래가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사빈이다. 자, 사빈의 포인트는 해안을 따라서 퇴적되어 있다.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육지면은요, 이렇게 지금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이게 사빈인 거예요. 육지 가장자리에 쌓여 있는 게 사빈이다. 됐죠? 자, 그런데 사주라는 건 뭐냐면은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가 기둥주자예요. 자, 해안선이 완전히 뭐 이렇게 단조로운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하천이 흘러오는 곳이고, 그래서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물에 더 많이 잠겼겠죠. 하천이 흐르는 곳은 다른 곳보다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빈이 계속 이동하다가, 물론 연안유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연안유는 당연히 계속 이렇게 흐를 거고, 그럼 연안유를 따라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다로 이렇게 뻗어 나오기도 해요. 뭐 실제로 많이 뻗어 나오고. 그러면 얘는 모래로 된 기둥 모양이죠. 육지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금 뻗어 나왔잖아요.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잖아요. 이런 지형을 사주라고 한다. 사주. 그래서 어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있는데 얘가 원래부터 튀어나온 반도일 수도 있지만 얘가 모래,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면 상대적으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양쪽이 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육기에도 설명했었죠.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석호예요. 석호. 자, 이미 설명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육지에서 하천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계곡이었지만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계곡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바닷물이 쓱 들어오면서 여기가 만으로 바뀌는 거죠. 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만의 입구 쪽에 이렇게 사주가 발달하면서 만의 입구를 이렇게 거의 막기도 해요. 다 막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천 원래 계곡이었던 부분이니까 이 물이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막았으면 그냥 바다랑 얘가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는 바닷물, 여기는 물론 이제 소금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계속 민물이 흘러드니까 바닷물처럼 짜진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여기랑은 조금 달라요. 염분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됐죠? 그래서 원래 석호의 정의 자체가 원래는 바다였으나 사주가 발달하면서 바다랑 분리된 그런 호수를 석호라고 한다. 됐어요? 자,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이제 구글 어스 이용해가지고 형성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이제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 그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이 마침 있으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우리가 석호가 생긴 곳은 이 만약에 사주가 만약에 발달하기 전이란다면 이렇게 바다가 지금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만이죠. 그리고 이 만은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에는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낮아서 계곡물이, 하천물이 흘러들던 계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계곡이었으나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으로 바뀌었고, 만의 입구 쪽에 연안유 때문에 사주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바다랑 분리된 석호가 생겼다. 됐죠? 일단 형성 과정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석호는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계곡에서 흙과 모래가 계속 떠내려와요. 그래서 석호 안쪽부터 계속 메워지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없어지게 되겠죠. 이거 자주 물어봐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진다. 자연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사주가 만들어지는 이 바다는 지금 수심이 깊을까요? 얕을까요? 상대적으로 얕으니까 쌓여가지고 지금 물 위에까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만들어진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말로 다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석호에 있는 물은, 자, 이 안쪽부터 지금 뭔가 쌓여가지고 평야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농사 많이 지어요. 이 물을 이용해서 이 농업용수 쓸 수 있다 없다?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소금기가 있으니까.
됐죠? 자, 아까 이 사주가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랬죠?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가야 되니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물이 계속 많이 흘러내리면 여기는 소금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계지리 지금 기후 공부했듯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도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여기 물이 거의 안 흘러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로 거슬러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파도가 높게 치면 여기로 또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석호에 있는 물은 바다만큼 짠 건 아니지만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 염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염분이 있다. 그쵸? 그리고 바닷물이랑 이렇게 민물이랑 이렇게 섞이는 곳에 있는 바다보단 덜 짠, 분명히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을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물론 석호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말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여기 하구 지역은 당연히 여기가 조차가 있으면 높낮이가 변하면 당연히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여기서는 섞이겠죠. 이런 곳도 기수예요.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그런 지역을 기수라고 한다. 물론 시험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 지우시고요. 염분이 있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도 되게 뿌듯해요. 야,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선생님이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건 다 했고요. 그래서 석호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석호는 원래는 계곡이었으나 그래서 계곡은 주변보다 낮은 거죠. 계곡이었으나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제 후빙기도 물론 중요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가 이제 만으로 바뀐 거죠. 지금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면서 얘가 이제 바다랑 그 만이랑 분리가 돼서 호수가 만들어진다. 이걸 석호라고 한다. 됐죠? 근데 이런 석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점점 면적이 줄어들다가 결국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석호에 있는 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는 쓸 수 없다. 그렇게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끝. 완벽하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모식도는 뭐 뻔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갯벌 해안 볼게요. 갯벌 해안도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곳에 뭔가 쌓여 있는데 그런 지형을 갯벌이라고 한다. 주로 진흙이 쌓여 있고요. 모래가 쌓여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발달하냐면, 자, 육지에서 바다로 올라가는 하천이 일단 흙과 모래를 많이 공급해야 되고요. 근데 이건 큰 조건은 아니에요. 뭐 크든 작든 하천은 있으니까. 더 중요한 조건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차가 큰 곳. 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조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드물어, 이런 곳이.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갯벌 있죠. 넓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땅이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넓긴 넓은데 얼마만큼 넓을까? 전 세계에 있는 갯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땅은 좁은데 갯벌이 그렇게 넓다는 얘기는 이런 갯벌은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넓은 갯벌은 정말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조차가 큰 곳이 드물기 때문에. 됐죠? 그 특징은 이제 모래보다는 점토, 진흙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갯벌이 가치가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위치 정확하게 이제 알려줄게요. 자, 물론 여기 5군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찍어서 이제 알려줄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제외, 안 물어봐요. 세계지리니까. 자, 북해 연안이라고 돼 있는데 유럽의 북쪽 바다가 북해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는 조차가 굉장히 커서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다. 됐죠? 여기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의 펀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굉장히 자주 물어봐서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미국 국경이랑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펀디만이라고 있는데, 얘가 전 세계에서 조차가 제일 커서 무려 15에서 16m 정도 바닷물의 높이가 변한대요. 하루에 2번씩. 자 15m, 16m면은요 아파트 5층 높이예요. 아파트 5층 높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로 친다면, 자 우리 운동장 바닥까지 물이 빠졌다가, 우리 학교는 지금 여기 5층까지 있죠. 5층 옥상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다시 운동장만큼 빠졌다가 차올랐다가, 그게 하루에 2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는 당연히 갯벌이 아주 잘 발달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동부 해안인데 여기는 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나머지 지역은 아니니까 여기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펀디만, 북해 연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아마존강 하구 지역도 갯벌이 넓게 있긴 한데, 우리가 아마존강 갯벌 연결은 잘 안 되죠. 아마존강은 그냥 그 자체로 중요하니까 여기도 물어보진 않아서 펀디만, 북해 연안 2개만 체크를 좀 하자. 됐죠? 자, 우리 펀디만만 아니다, 보는 김에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구글 어스를 봤더니, 자 우리가 유럽이고요. 여기 바다가 북해예요. 그 북해에서도 이제 유럽 쪽 여기가 갯벌이 되게 넓게 발달한다.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자 느낌 오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해안선이고요. 여기도 해안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그쵸?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갯벌이죠. 그쵸?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석호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구체적인 지금 사례를 안 보여줬네요. 일단 우리가 갯벌부터 보고 우리가 석호도 마저 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가 여기 보다시피 여긴 덴마크 쪽인데 이거 지금 갯벌이잖아요. 갯벌이 지금 되게 넓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펀디만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미국보다 조금 북쪽 캐나다의 동쪽이라 그랬었죠. 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여기 빙하호 여기까지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오대호랑 위도가 거의 같은 곳에 여기에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확대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이게 있는 도시. 빨리 넘어갈게요. 뉴욕도 과거에 이제 빙하로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그냥 문득 보여서 짧게 본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오데오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고요. 그럼 여기보다는 조금 더 캐나다 쪽이겠죠. 자, 여기 펀디만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조차가 아무 데서나 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중국, 그 다음에 여기에 한반도, 황해 구조가 똑같죠. 물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 그 다음에 물리도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전 세계적으로 조차가 큰 곳이 드물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세계지리 지식도 필요하지만 물리 지식도 필요해요. 좀 공부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심화 연구 발표 수업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면 발표 수업 기회 주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조차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갯벌인 거예요. 드러나죠? 거리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대충 거리를 재봤더니 무려 85km,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빠졌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게 하루에 2번에 다 가능할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갯벌이 발달해 있는 거죠. 펀디만 기억 좀 해두세요. 시험에서 정말 잘 물어보는 지역이에요. 물론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무조건 중요한 지역은 아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지역이잖아요. 됐죠? 그럼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마지막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왜 안 넘어가니? 됐다. 자, 마지막으로 산호초해안.
산호초 해안. 자, 산호초가 우리나라 근처에는 거의 없어서 물론 제주도에는 일부 생기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산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얘는 산호충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 충자, 얘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호충이 껍데기가 석회질이에요. 뭐 조개 껍데기 비슷한데 어쨌든 석회질이 많이 생겨요. 이 산호충 때문에. 얘가 죽으면 석회질이 자꾸 쌓여가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초는 암초할 때 초예요. 그래서 석회질이 쌓여가지고 암초처럼 어떤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요. 그런 덩어리를 우리가 산호초라고 부른다. 됐죠? 물론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산호충이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얕은 바다에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근처에는 산호초가 없죠.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얘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 따뜻한 바다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요. 남, 북, 회, 귀, 선, 사이 여기에서만 주로 서식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관련 다큐멘터리 아마 봤을 거예요. 되게 아름답죠. 열대어들도 막 지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루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세계적으로 산호초 해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과연 이 위치들을 다 외워야 될까? 아니면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외우지 않아도 돼요. 키워드는 따뜻한 바다에서 생긴다. 그래서 아까 방금 글로 썼던 것처럼 남북 회기선 사이 따뜻한 지역에 산호초가 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재밌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호초가 없는 지역이 있죠.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해안을 따라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산호초가 없죠. 한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산호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자, 두 군데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태평양에 있는 굉장히 많은 화산섬들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제 산호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산호초 섬들이 되게 많다. 물론 화산섬도 많이 있겠지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지도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 자, 우리 교재에는 거기 글로 설명이 돼 있나? 여기 얘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물어볼 수밖에 없고. 됐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 여기에 되게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큰 산호초가 있다. 자, 얘는 위성 사진으로 보여주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구글 어스에서도 보여요. 워낙 커가지고. 자,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을 봤더니 자, 여기에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바다인데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여기 있죠. 이거 쭉 이어져 있는 이게 바로 대보초예요. 대보초. 대는 크다는 뜻이고요. 자, 보는 해안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해안선과 나란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있는 산호초를 대보초 해안이라고 부른다. 대보초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반도의 2배쯤 돼요. 길이가 한 2,000km쯤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산호초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물어봐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 점이 찍혀 있다. 무조건 대보초, 산호초 해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호초가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뭐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호충이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환경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산호충이 죽으면 하얗게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백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백화 현상 그런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호초가 많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게 힘들었지만 세계 대지형과 특별한 지형들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를 볼 건데 물론 문제 수가 좀 많아요. 원래는 2개의 단원이지만 그걸 하나로 합쳐 놓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들을 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작년도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 그거 보고 문제를 좀 보충하시면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의 기출 문제를 참고하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후 영상은 문제풀이 해설 영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